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경산시에 사는 박선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1980년대 전국체전에서 태권도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눈물을 흘리던 한 청년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신문에도 나고 동네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았던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을 보신다면 아마 믿지 못하실 겁니다. 64세가 된 지금 저는 새벽 5시면 일어나 동네 골목을 돌며 폐지를 줍고 있거든요. 화려했던 선수 시절의 트로피들은 이미 오래전에 전당포에 맡겨버렸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파란만장했던 64년의 세월,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땅 밑으로 떨어졌다가 그리고 다시 일어섰던 이야기를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될 거예요. 저는 1960년 경산시 남산면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논밭을 붙여주는 소장농이셨고 어머니는 누에를 키우며 실을 뽑아 파시던 분이셨어요. 경산은 예로부터 대추와 포도로 유명한 곳이지만 저희 집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것도 힘든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항상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보리밥에 된장국이 최고의 식사였고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던 쌀밥은 꿈같은 음식이었습니다. 형제가 5이었는데 저는 막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다른 형들보다 몸이 튼튼했습니다. 맨발로 뛰어다녀도 다치지 않았고 동네 아이들과 씨름을 해도 제가 항상 이겼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선태는 운동을 시켜봐야겠다고 하셨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우연히 태권도를 접하게 됐습니다. 당시 경산에는 태권도장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관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이 아이는 태권도 할 체격이다라고 하시면서 공짜로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반대하셨습니다. 공부나 열심히 해서 농사 말고 다른 일을 해라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태권도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장에 가서 연습하고 학교 마치면 또 가서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6시간씩 훈련했어요. 발차기 1000번, 품새 100번씩.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런 훈련을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집 살림에 운동용품을 사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도복은 3년 동안 한 벌로 버텼고 발 보호대는 스펀지를 테이프로 감아서 만들어 썼어요. 다른 선수들은 멋진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저는 학교 실내화로 연습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절실함이었어요. 이것 아니면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정말 미친 듯이 연습했습니다. 고3 때 처음으로 전국체전에 출전했습니다. 경북 대표로 선발된 거였어요. 그때의 설렘과 떨림을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결과는 은메달이었어요. 시상대에서 은메달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아쉬움의 눈물이었어요. 다음에는 반드시 금메달을 따겠다고 다짐했죠. 대학에 체육특기자로 입학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간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대학에서의 훈련은 더욱 혹독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연습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어요.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1980년 전국체전 금메달. 드디어 그 해가 왔습니다. 1980년 전국체전 태권도 74kg급. 저는 완벽한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했어요. 예선전부터 압도적인 실력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서울 출신의 강력한 선수였어요. 1라운드, 2라운드를 제가 앞서갔습니다. 금메달이 눈앞에 보였어요. 그런데 3라운드에서 그만 상대방의 발차기에 제 왼쪽 무릎이 완전히 꺾여 버렸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났죠. 지금도 그때 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리를 절면서도 경기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연장전까지 가서 기적적으로 이겼습니다. 금메달이었어요. 시상대에 올라가서 태극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선수 생활의 끝이 될 줄은 몰랐어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무릎 연골이 완전히 파열되고 인대도 끊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운동은 힘들다고 했어요. 그때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태권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거죠.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둔 후 저는 완전히 방황했습니다. 태권도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대학은 휴학했고 집에서 놀고 있으니 부모님의 잔소리가 심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했잖냐? 운동만 해서 뭐 하냐 하시며 결국 취직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졸의 특별한 기술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비비고 금메달리스트였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좋아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선수를 그만두고 막노동을 하게 되자 떠나버린 거예요. 선태 오빠, 미안해요.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꿈도 잃고 사랑도 잃고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소주 한두 병씩. 아침에 일어나면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술을 마셔야 잠이 왔어요.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저는 술을 끊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 거죠. 대학도 복학해서 졸업했고 태권도 사범 자격증도 땄어요. 그리고 경산에서 작은 태권도장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잃고 오신 재산 중 논 두마지기를 팔아서 보증금을 내주셨어요. 아들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시면서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즐거웠어요. 비록 선수는 못했지만 제가 가진 기술과 경험을 전수할 수 있다는 것이 보람 있었죠. 도장도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 10명이던 관원이 50명, 100명으로 늘어났어요. 동네에서 소개받은 착한 정숙 씨와 결혼도 했습니다. 돈도 엄청 벌었어요. 결혼 후 바로 첫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안정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욕심이 생겼어요. 도장을 하나 더 내고 싶었죠. 그래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IMF 직전이었는데 돈을 빌리기가 쉬웠거든요. 두 번째 도장도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그런데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아이들이 하나 둘씩 그만뒀어요. 원비를 낼 수 없다는 부모님들이 안타까워하셨죠.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대출 이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150만 원,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었죠. 결국 두 번째 도장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장마저도 결국 문을 닫게 됐어요. 보증금은 하나도 받지 못했고 빚만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어요. 결국 빚에 쪼들리며 온 가족이 처갓집 다락방에서 살게 됐습니다. 장인, 장모님 눈치를 보면서 말이죠.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아내는 매일 울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자주 하는 이 말이 매번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이곳저곳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공장에서 야간 근무도 하고 택시 운전도 해보고 건설 현장에도 다시 나갔어요. 하지만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러던 중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이었어요.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아내의 친정에서도 눈치가 심해졌습니다. 사위가 언제까지 여기서 얹혀 살 거냐는 소리를 들었어요. 결국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아이들은 내가 키울게. 당신은 당신 갈 길 가세요. 그래야 우리가 다 살 수 있어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금메달리스트에서 이혼남이 되기까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습니다. 40살에 혼자가 된 저는 고시원 3평짜리 방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창문도 제대로 없는 정말 쥐구멍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혼 후
10여 년을 정말 술과 함께 막 살았습니다. 여기저기 일용직 일을 전전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50대가 되니 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릎 부상 후유증도 심해졌고 체력도 떨어졌죠. 고된 현장 일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보게 됐어요. 저것도 돈이 되는구나 싶어서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정말 창피했어요. 한때 신문에도 나고 동네 사람들이 알아보던 금메달리스트가 폐지를 줍고 있다니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면서 폐지와 고철을 주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 봐야 2만 원 정도. 그것도 날씨 좋을 때 얘기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에는 수입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지 않게 됐어요. 생존이 우선이니까요. 작은 깨달음들, 폐지를 주우며 거리를 다니다 보니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도 많았죠. 어떤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고 계셨어요. 선태야, 우리가 뭘 잘못했겠냐?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지 뭐. 그분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맞아요.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다만 운이 없었을 뿐이죠. 또 어떤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일이야.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정직하게 사는 거지. 맞는 말이었어요.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구나. 나는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폐지를 주우면서 동네 곳곳을 다니다 보니 예전에 못 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사람들, 아이들 등교시키는 엄마들, 가게 문 여는 상인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었죠. 60세가 되던 해 뜻하지 않게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20년 만이었어요. 아버지 저 결혼해요. 혼주석에 앉아주세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결혼식장에 갔는데 아들이 많이 컸더라고요. 아버지를 닮아 키도 크고 듬직해 보였어요.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제는 제가 모실게요. 정말 오랜만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한없이 떨어졌어요. 딸도 만났지요. 간호사가 되어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아빠 보고 싶어요 라는 말에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동안 아이들이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가 힘드셨을 텐데 하며 걱정해 주더라고요. 아빠는 나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다만 운이 없으셨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모두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과 다시 만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폐지 줍는 일도 예전처럼 괴롭지 않았죠. 그러던 중 동네 경로당 노인회장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건강관리 차원에서 태권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내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용기를 내어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열심히 하세요. 비록 동작이 어설프지만 그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선태 관장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관장님이라고 불러주시니까 기분이 묘했어요. 20년 만에 다시 들어보는 호칭이었거든요. 이제는 오전에는 폐지 줍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태권도를 가르쳐요.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마음이 충만해요. 제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그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첫 번째 교훈은 성공과 실패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금메달을 땄을 때는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반대로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는 영원히 불행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죠. 중요한 것은 내려갔을 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자존심보다 생존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한때 금메달리스트였다고 해서 폐지 줍는 일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가장 존귀한 거니까요. 세 번째 교훈은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돈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다 잃고 나니까 진짜 소중한 것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이 다시 연락해 줬을 때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네 번째 교훈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64세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경로당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 교훈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저는 지금 경산시 하양읍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넓지 않은 집이지만 제 보금자리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며 폐지를 줍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태권도를 해요. 가끔 주말에는 아들, 딸과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죠. 손주들도 있어요.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돈은 많지 않아요. 한 달에 정부 지원 포함해서 100만 원 정도 벌어서 생활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안해요. 예전에 많은 돈을 벌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진짜 제 모습으로 살고 있거든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건강, 가족,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일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었다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64세에 다시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박선태 할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겨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